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고고학자들은 왜 홍산문화에 주목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산문화 유적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지만 오환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내몽골 적봉시에 오환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오환기의 면적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입니다. 충북보다 조금 크고요. 충청남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면적인데 이 지역에만 신석기 유적이 1000곳, 청동기 유적이 2000곳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유적지라는 것이 특히 신석기 청동시대 유적지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당시에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불빛 들어온 것이 바로 청동시대의 유적입니다. 그런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갈수록 이제 불빛을 켜보는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갈 때 갑자기 불빛이 정말 많아져 갖고 우리가 감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갑자기 이제 인구가 늘어났거나 또 문명이 갑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고대의 유적지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인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홍산문화를 누가 세웠고 이 주역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 고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시배달,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원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화량 지역에 있는 여신묘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신묘의 조감도인데요. 자, 여신묘는 왜 여신이라고 했냐면 여자 모양의 소족, 흙으로 만든 조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옥을 박았어요. 옥이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싸다고 했죠. 그 옥을 눈에 넣었다는 것은 여신이다. 그냥 여인이 아니고 여신이다 해서 여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곰의 턱뼈와 곰 발바닥 모양의 소조상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빗금친 부분에, 이 동그랗게 빗금친 부분에서 이 얼굴 모양이 나왔고요. 총 7구 정도의 이 소조상이 나왔는데요.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신묘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신전과 같은 것이에요. 신전.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흙으로 이제 벽을 만들고 위에는 나무로 이제 지붕을 지어가지고 이제 여신을 묘를 만들었겠죠. 여신이 나왔다는 게 왜 우리랑 연관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삼국유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또 한당고기 안에 있는 삼성기나 뭐 당군세기를 봐도 그렇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 처음에 황국이 있었고 황국에 환웅천왕이라는 분이 동방으로 개척의 역사를 떠나게 되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백두산 나라의 신시라는 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토착민족으로 일웅이로, 그러니까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웅족과 호족. 당시에는 토템 문화였습니다. 토템이 뭐냐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을 신령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어떤 자기 민족을 지키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이렇게 여긴 게 바로 토템입니다. 그래서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었다. 그래서 일웅, 일호가 있었다. 그 중에서 곰족과 호랑이족이 우리도 이 신시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원을 하니까 뭘 주죠?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 동안 수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는 마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산마늘이라고 봐야 됩니다. 산마늘. 그래서 이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수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환웅천왕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호족은 이제 그걸 못 이기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웅족은 끝까지 남아서 수행을 하다가 37일, 21일 만에 드디어 여인의 모습을 갖춘 참다운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와 똑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여신 소조상이 수행을 하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곰 턱뼈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신묘 안에 곰 턱뼈를 놨다는 것은 곰족, 이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
그리고 한당구의 삼성기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삼국사에 있는 내용이 정말이었구나. 신실을 정말 환웅천왕께서 개척하셨고 신실한 나라를 세웠고 거기서 이제 웅족과 호족을 수행을 해서 웅족이 진정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었구나. 당시에 이제 신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옥고라는 게 나왔습니다. 옥고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민족은 위에 뭐를 했죠? 머리를 묶어서 상투를 틀었죠. 근데 그 상투를 고정하는 게 바로 옥고입니다. 이 조보구 문화나 홍산 문화의 그 상투를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상투 튼 거랑 똑같이 머리 위에 이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투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옥고를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상투 안에. 그 옥고가 나왔죠. 근데 이 상투를 트는 문화는 고대만 해도 우리 동이족밖에는 상투를 틀지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이런 상투 모양이 아니고 조금 다르고 우리는 이제 쪽상투라고 하는데 이거를 옆으로 틀거나 뒤로 틀거나 그냥 묶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만 제대로 이게 상투를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원래 상투를 상두라고도 했습니다. 상두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칠성에서 우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북두 칠성을 향해 있다.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은 오직 칠성을 향해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상투를 앞으로 3번, 뒤로 4번 해가지고 7번을 돌려가지고 상투를 맸던 겁니다. 그 옥고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우리 동이족과 이제 큰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라 넬슨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산문화를 연구를 해보고 나서 홍산문화는 전형적인 한국 문화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황하 문명과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목한 건 뭐냐면 흑농화 문화의 시대에 발견된 온돌입니다. 온돌. 그래서 온돌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온돌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온돌을 쓰지 않는데 우리 민족은 저 남부지방 따뜻한 곳도 다 온돌 문화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온돌 문화라는 것은 지금 한국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흑룡화 문화에서 나온 온돌은 전형적인 한국 문화다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홍산 문화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 고대 우리 한민족이 활동했던 지역과 일치합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리장성 밖은 동이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 동이족이 누구냐?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원류죠.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분포해 있는 지역과 우리 한민족이 활동했던 지역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는 우리 한민족의 원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홍산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 시대별로 우리 역사서에 나와 있는 환국, 배달, 그리고 단군주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 역사, 그리고 우리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뺏겼지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보존한다면 언젠간 다시 나라를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역사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흥무관학교에서도 가르쳤던 3과목이 뭐냐? 역사, 국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또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의 정통, 국통을 찾아야 된다. 국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국맥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언젠간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통과 국맥이 뭐냐면 한 가문에 족보가 있다면 나라에는 국통과 국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통과 국맥을 알므로써 우리 역사에 혼을 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에 3.1절 선언문에 보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잡을 것이냐, 어떤 나라로부터 우리 한국이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환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게 공식 역사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시작은 무조건 환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국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 고조선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적에 석유 황국이 있었다. 그 황국의 말기에 환웅천왕께서 삼위 태백산을 둘러보다가 이 태백산, 백두산이죠. 태백산이 가히 홍익인간 할만하다 해가지고 웅이 솔도삼천 3,000명을 거느리고 풍백우사 운사와 함께 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처음 세웠다, 열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주의 내용입니다. 자, 삼위산은 지금 중국의 감숙성 도낭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백산은 우리의 백두산이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이 넓은 지역을 두루 살펴봤다라는 것은 당시 황국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여러 나라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원 선생은 조선삼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파미르고원, 이것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몽고 사막, 지금은 이제 사막이죠. 그래서 몽골 지역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국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 환이 뭐냐면 환하다 할 때의 광명이다. 빛을 얘기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왜 환국이라고 하느냐, 물론 황국이 있었지만 그 뜻은 광명에서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국에 대한 이야기는 환단고기에만 유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12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 주로 바이칼 동쪽, 동남쪽이죠. 바이칼 동남쪽에 12개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인류 역사의 근원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왕국을 분포한 곳을 지도를 보면요, 바이칼 동쪽인데 지금은 이곳이 몽골 사막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12왕국에서 동남쪽으로 대영할령 산맥을 넘게 되면 요하문명, 홍산문화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왕국은 대영할령 산맥 너머에 있던 분지 지역에 있던 그곳이 바로 12왕국이 분포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 지형도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바이칼 동남쪽으로 분지처럼 있는 곳이 지금의 몽골 사막입니다. 자, 사막이 됐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사막이 아니었죠. 9천년 전, 6천년 전에는 사막이 아니었고 이곳이 오히려 살기 좋은 온화한 그런 기후의 지역이었는데 지구가 점점 온도가 바뀌면서 기후가 바뀌면서 이 대영할령을 넘어서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미르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와서 불암산, 지금의 백두산을 바라보고 밝은 달이 출입하는 곳, 즉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남쪽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동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채호 선생은 동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고대에는 방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처럼 뭐 어떤 납치판이나 GPS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태양이 뜨고 지는 곳을 동쪽과 서쪽으로 봤겠죠. 그래서 진북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북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의 동서남북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대의 동남쪽이 사실은 동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당시의 기후를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기후는 이 해수면의 변화를 보더라도 당시는 굉장히 해수면이 높았습니다. 해수면이 높다는 얘기는 기후가 온난하다는 얘기죠. 온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막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국에서 동방의 신시 배달로 옮겨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구도 증가하고 또 온난화되고 또 사막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방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의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연구된 그런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럽의 시작이 도대체 언제부터일까라고 했을 때 인도 유럽인 세상을 바꾼 쿠간 유목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 5,500년 전 이때부터 유럽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 형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 스텝 지역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홍산문화 그 위쪽에 있던 게 바이칼호 쪽이죠. 지금의 러시아 남부 쪽입니다.
그쪽이 바로 스텝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언어 형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영토가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어입니다.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홍산 문화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책도 보면 서양 문명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 문명을 누가 열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기원전 3500년 전에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계곡 하류에 정착했던 수메르인들이 바로 이 문명을 처음 열었다. 그런데 이들도 원래 토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선가 왔는데 동쪽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넘어서 왔는데 그들의 발원지가 분명치 않지만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도 어디서 왔냐? 바이카로 아래에 있던 그 러시아의 스텝 지역, 지금은 이제 스텝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온화한 날씨였겠죠. 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바로 수메르인들이고 이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개척하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으로 가고 이집트 문명이 다시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가고 그래서 서양 문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알고 보면 사실은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문화가 뭐냐, 문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황국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래서 황국의 말기에 서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게 바로 이 서양 문명이고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게 바로 우리의 신시 배달 문화고 요하 문명이고 홍산 문화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동서로 뻗어나간 한국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